이번에는 책가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가도는 어찌 보면 조선이란 나라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책가도 자체가 이렇게 책장 안에 책이 그려진 그림이죠. 책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 책이 상징하는, 책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학문이겠죠. 우리가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건 주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보여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일 때는 책이라든가 혹은 글씨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조선이 이제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신유학을 지배 이념으로 삼아서 나라를 만들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학문의 나라였기 때문에 책을 소재로 한 이런 책가도가 어찌 보면 조선시대와 가장 잘 맞는 혹은 잘 어울리는 이러한 이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처음 건국되면서부터 이런 책가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책가도의 원류는 중국 청나라에 있습니다. 청나라의 17세기, 18세기 전후를 전후로 해서 창안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 이러한 책가도, 다시 말해서 이제 다보각경도 같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보각경도 하면 일종의 다양한 보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장식장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이제 다보각경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림이 중국에서 창안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겠죠. 그냥 그림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그림이 새롭게 만들어지려면 그 문화적 배경, 그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들을 많이 요구하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바탕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그림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그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을 좀 본다면, 그 당시 청나라에서는 이렇게 중국 명나라를 명망시키고, 또 이제 명나라의 잔당들이 이제 이렇게 대만 쪽으로, 남쪽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밀란을 일으킨다든가 저항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었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괴롭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북방의 이제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민족들하고 관계도 이렇게 외교 관계로 풀어내고 하면서 이제 전성기를 누릴 때입니다. 이렇게 한 3대 중국의 이제 황제들 3대에 걸쳐서 전성기를 그렇게 누리게 되고, 이러면서 중국에서는 고증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상당히 원리 원칙적인 학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고증학을 우리 조선시대에 맞게끔 얘기한다면 추사 김정의 이렇게 금석학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증학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기 쉽게,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이라고 하면 주나라 때라든가 송나라 때라든가 혹은 그 이전에 이러한 때 이렇게 발전했던 유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좋은 가치들, 학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해석하고 수용을 해서 어떤 미래를 한번 이렇게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찾아보자. 이러한 학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그런 학문을 통해 가지고 현실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문이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 학문이 이제 흔히 말하는 주류 세력들, 청나라의 주류 세력들이나 선비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서로 이야기되고 이제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그 당시 주나라 혹은 송나라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물건들, 골동기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골동품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골동품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금은 보석 같은 골동품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뭐 왕관이라든가 아니면 금으로 만들었다든가라고 하는 이러한 골동품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시대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그런 것보다는 당장 이 금으로 만들었으면 금의 가치가 현실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도굴이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도굴꾼들이나 뭐 산적이나 아니면 해적이나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은 뭐 골동품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보다는 그것이 현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골동품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물적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500년 전에 있었던 서적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당시 그때 또 사용했던 뭐 청동기가 있습니다. 혹은 도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500년 전에 도자기나 청동기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릇이 훨씬 더 발전됐을 거잖아요. 굳이 옛날 낡고 쓸모없는 이러한 뭐 생활용품들이 가치가 현실에서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별 가치가 없죠. 뭐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가치가 생길 때는 이제 어떤 거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골동품이 500년 전에 만약에 이제 어떤 골동품이 있다면 그 생활용품이 있다면 그 생활용품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가치가 지금에서 현재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러한 물건들이 현재에서도 이제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가치는 없는데 정신적인 혹은 문화적인 가치가 그게 이제 투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가치는 정신적 가치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 가치가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창제한 그 한글에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훈민정음 해례본, 뭐 훈민정음을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책도 지금 현재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훈민정음이 창제됐다가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 해례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투영했을 때만 그런 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고증학을 통해 가서 과거의 가치들이 인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물건들이 다시 이렇게 어떤 정신적 가치가 투영되면서 이제 고급스러워지고 이제 값어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적 의미의 이제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첨단 고증학을 하고 있고 그런 학문의 깊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옛날에 사용했던 그러한 골동기라든가 혹은 뭐 술잔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마치 굉장한 어떠한 그 학문의 고증학에 대한 깊이와 문화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골동기들이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귀족들이라든가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장식장에다가 뭐 장식장 하면 우리 가구로 이렇게 만든 이제 안에 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문을 달아놓고 그 안에 장식장이죠. 그 안에다가 골동품이라든가 또 옛날 서적이라든가 또 뭐 서양에서 들어온 최신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굉장히 좀 제법 사는 집안 뭐 좀 이름난 가문들의 집에 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이 돼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놓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것은 주나라 때 물건이고 이거는 송나라 때 물건이고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학문적인 어떤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 그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암 박지원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골동기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박지원한테 얘기하죠. 지금 이제 골동기들이 많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고 이렇게 팔리고 그렇게 하는데
가짜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친하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골동품의 양은 이제 적고 또 수요는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그 화려한 장식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그렇지만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대략 만들어진 것이 이 다복각경도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으면 그려서 이렇게 뒤에 장식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양을 그릴 수 있고 또 가격도 굉장히 이렇게 저렴해질 수 있죠. 뭐 그러한 문화적인 흐름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직접 이런 그 당시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청나라 화가 중에 이 양세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탈리아 출신의 서양인입니다. 서양인인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청나라에 기화를 했거나 혹은 거기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서양 화법과 중국 화법을 이제 적절히 이제 섞어서 그린 다복각경도라는 그림이 이제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보면 일단 이 사람은 서양 화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서양 화법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죠. 형식이. 이 서양 화법의 형식이 이제 들어가면서 기존의 기본 이제 그 서양 화법이 안 들어가 있는 그림하고 좀 차별성이 이제 생기는데, 특히 이 장식장, 그러니까 보물로 이렇게 보물을 넣어서 이렇게 꾸며놓은 이러한 장식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서양 화법은 굉장히 이제 잘 맞았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은 현실하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그 당시 화법이 이렇게 좀 평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명암법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평면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그림으로서의 가치는 뭐 어느 그림도 상관이 없지만 시각적으로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 간격이 상당히 넓은 것이 이 흔히 말하는 동양의 그림이죠. 간념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서양 화법은 사람이 직접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와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나 그림으로 표현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마치 뭐 사진으로 찍은 듯한 그러한 이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서양 화법인데, 크게 서양 화법은 두 가지로 이제 압축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투시법, 원근 투시법입니다. 이 원근 투시법은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시점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수평선이라는 소실점이 걸리게 되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아지는, 점차 이렇게 작아지면서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꼭 색깔이라든가 명암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선 원근법만 가지고도 굉장히 이 강력한 입체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명암법을 넣게 되죠. 이 명암법은 흔히 말하는 이제 광원, 빛의 위치, 하나의 지점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밝고 어둠이 생기고 사물에 또 그림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실제감이 굉장히 강하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화법과 이제 중국의 화법들이 이제 섞여서 만들어진 게 양세형의 다복각경도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런 그림을 보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시각적인 충격을 받았겠죠. 일단 원근 투시법으로 이 장식장을 그리게 되고, 그러면 이 장식장에 들어가 있는 사물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돌출되어 보이고 튀어나와 보인다는 거죠. 입체감이 생긴다, 이런. 입체감이라는 게 사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 유사한 정도의, 혹은 그보다 더 좀 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서양 화법이 수용되면서 이 다복각경도가, 다시 말해서 장식장을 그린 이 그림이 굉장한 이제 인기와 이제 어떠한 그 충격을 주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청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조선에서 이렇게 연행단이나 사신단을 따라가서
이제 영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천주당에 그려져 있는 벽화라든가 혹은 그림들을, 서양 그림들을 보고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뭐 정신적인 충격이고 또 그건 시각적인 충격이겠죠. 한 번도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중국에서 이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가 이 장식장을 이 고대의 뭐 도자기라든가 물건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장식장을 서양 화법으로 이렇게 그린 이러한 그림이 책가도의 이제 원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청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기록에는 이제 정조의 명령에 의해서 단원 김홍도가 연행단이나 사신단을 따라가서 이 책가 중국의 다보각경도를 이제 보고 이제 와서 이제 그거와 유사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정조에게 바쳤다, 이제 보여줬다, 뭐라고 하는 그러한 대략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에서 유행했던 다보각경도와 우리나라 조선에서 수용된 이 책가도는 조금 달라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 청나라에서의 다보각경도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청나라의 그림과 우리 그림의 차이가 이제 선명하게 나는데 이 차이의 지점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책가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단원 김홍도가 이 사신단이나 일행단을 따라서 중국에 갔다라고 하는 명쾌한 기록은 없지만 그 당시에 이미 북학과 선비들에 의해서 많은 청나라 문화가 이제 수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당시 중국에서 유행했던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다보각경도라든가 해악반도도, 요지연도, 뭐 신선도, 그 다음에 뭐 태평도, 뭐 항궁도 이러한 그림 수렵도 같은 이러한 그림들이 이제 대거 이렇게 조선으로 이제 수용이 되는 그러한 배경이 이제 있겠죠. 사실 조선은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을 이제 겪게 이제 되는데 조선 중기에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7년 전쟁을 하면서 조선 전체가 초토화되고 많은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왜군을 쫓아낸단 말이죠. 이게 승리한 전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병자호란은 아주 단기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굉장히 치욕적인 전쟁입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밖으로 나와서 뭐 청나라 황제가 있는 그 당시 이제 금나라죠. 금나라 황제가 있는 뭐 방향을 향해서 머리에 피가 나도록 이렇게 머리에 이제 절을 하고 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굉장히 치욕적으로 이제 조선의 선비들은 느꼈습니다. 노란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명나라를 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이해도 잘 하지 못했고 왜 저러는지 잘 몰랐다는 얘기죠. 이건 학문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굳이 어떤 나라를 침략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 명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금나라가 명나라를 치는 데는 명분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그냥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친 거지. 무슨 그 안에 인문학적 무슨 내용이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관점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북벌론도 일어나고요, 효종 때. 그리고 이제 복수심도 일어나고 복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우리도 힘을 키워가지고 뭐 청나라를 쳐야 한다. 뭐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나라를 이제 이끌게 되죠. 물론 이러한 생각들은 이제 조선이 이제 전쟁을 통해 피폐해진 그러한 것을 이제 복구하고 또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는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조선의 선비들은 이제 그러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17세기, 18세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한 생각도 좀 희미해지는 거죠.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강자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강자로 떠올랐던 청나라에게 우리가 무슨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냐,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망한 지도 한 120년 정도 지나가고, 이제 이러면서, 그런 이제 북벌로라든가 이제 국수로는 조금 이렇게 좀 사그라들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이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선비들에 의해서 이제 호락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그 뭐 오랑캐, 이제 만약에 이제 오랑캐 짐승 하면 이제 청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오랑캐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질 문명, 인간의 본성과 이 물질 문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이 같은 가치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서로 적대하는 관계냐 아니면 함께 가는 개념이냐, 뭐 이러한 논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오랑캐도 수용을 좀 하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문명도 수용하는 그런 낙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북학파들, 시사고시의 관점을 가졌던 북학파들이라는 게 뭐 특별한 파벌을 형성해서 무슨 그런 독자적인 세력 뭐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당시에 뭐 이 조선 정계를 주름잡던 주도했던 노론 세력들의 이제 자제들이겠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반대가 되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정약용, 뭐 박지원, 박재가, 뭐 유득공, 그 다음에 이동무, 뭐 이러한 당시에 영종적 때 굉장히 많은 뭐 벼슬을 하기도 하고, 뭐 정승이 됐던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실사고시를 가진 이제 북학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청나라 문화를 이제 적극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그림도 들어오게 되고 문물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 그 북학파들이 했던 생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으로 친다면, 투자성리학이죠. 이 학문의 깊이라든가 어떠한 그 문화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 전 세계에서 뒤지지 않을 만큼 높지만,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경제,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들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실제 청나라에 가서 또 사람도 사귀고, 이제 귀족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름난 선비들이나 뭐 이런 가문들하고도 관계를 맺어가면서 청나라 문양을 수용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다보각경도, 책가도의 원류가 되는 그런 다보각경도도 이제 수용이 됐을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원 김홍도가 어쨌든 그 서양화법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요. 뭐 영주사의 후불탱화도 서양화법, 명화법이 들어가죠.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조 뭐 행차도에 같은 데 보면 이제 서양화법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림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라고 하는 강세왕 같은 경우도 서양화법을 적극 수용을 해서 여러 작품들을 실제로 남깁니다. 서양화법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뭐 명화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원근법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그림을 이제 창작하기도 하죠. 그래서 단원 김홍도가 서양화법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을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뭐 그런 그림이 창작되지는 않거든요. 직접 가서 또 배우고 보고 뭐 익히고 이러지 분명히 이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그래서 단원 김홍도가 뭐 정확하게 청나라를 언제 갔다 왔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추정컨대 반드시 가서 보고 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원 김홍도는 어쨌든 정조의 명령에 의해서 사신단을 따라서 중국의 청나라에 가서 이제 이런 최신 이제 다보각경도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서양화법도 알게 되고, 전수당도 가서 서양화법도 보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용을 해 들어오는데, 다보각경도를 그대로 뺏겨서 그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뭐 들어와서 그것을 처음에는 그대로만 따라서 그려보지 않았을까? 뭐 그림은 남아있진 않지만 분명히 이제 여러 번 따라서 그려봤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보통 다른 문화, 다른 그림을 일단 익히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뺏기는 거거든요. 뺏겨서 그려보면서 충 익혀야지 이것을 재창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의 다보각경도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책가도, 다시 말해서 책하고 책장만 있는, 책만 가득한 그림으로 갑자기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 중간 과정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책가도는 흔히 말하는 그 초창기 김홍도가 정조에게 그려서 바쳤다라고 하는 책가도의 원형을 추정컨대 그 그림은 없지만 대략 추정하건대
책만 있는 그림이죠. 책이 가득 차 있는, 책장에 책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책가도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중국은 다보각경도라는 그러한 이름과 이 보물들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골동품이라든가 그런 보물들을 중심으로 책은 일부만 있어요. 보물을 중심으로 했던 그림하고 책이 중심인 그림하고는 전혀 성격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보물 중심이냐, 책 중심이냐. 그러면 단원기 몽도가 이런 다보각경도를 여러 번 뺏겨 그려가면서 이제 이 그림의 원리를 이해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조선의 방식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 조선의 방식에 맞게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양의 이 외래 문명을 수용하되 이것을 조선의 정서와 문화에 맞추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이 이제 벚꽃창신, 뭐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관점을 이제 이 책가도에 투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선은 학문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문의 나라고 학문을 가장 중요시했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학문의 힘이 곧 그 사람의 사회적 힘, 정치적 힘이었습니다. 그만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선비들, 지배계층들에 있어서는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보물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보각경도를 수용해서 여러 번을 뺏겨 그려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조선의 방식에 맞는 이 학문을 드러내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새롭게 창하는 그림이 책가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